안녕하십니까.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건축사에서부터 우리 건축 용어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가 우리말에서 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화면에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 건축물을 보시면서 또한 지혜까지 함께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집을 처음 지을 때 하늘에 안전사고 없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례 행위로 합니다. 자, 그거를 바로 터줏대감님께 비나이다라는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떡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우리 돼지머리,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문어, 그 다음에 상어, 아주 귀한 음식들을 다 정성스럽게 갖춰서 기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강의도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제 마음을 다 담아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줏대감의 터주란 무엇일까요? 바로 한자의 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자의 토는 결국 우리 선조들의 가장 자부심이 되는 기본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양오행에서 목화토금수 할 때 토, 바로 그 가운데의 방향이 우리의 터전, 우리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터줏대감께 간절히 빈다라는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시작한 것은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저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전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본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참고서적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제가 이 중에는 또 일부 기여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한국 건축사에서 참고 도서로는요, 한국 건축의 역사,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사의 최고 이제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죠. 바로 김동욱 선생님의 책이고요. 그리고 한국 건축 통사, 자, 요거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작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건축사 주남철 선생님이 만드신 책, 이러한 책들을 제가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러한 건축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건축 용어를 알아야지만이 그 강의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이것은 모건대학교 김왕직 교수님이 만드신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한자 위주의 용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언어를 모르고 건축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요. 그 현재의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이 현재 각 학부과정, 석사, 박사과정의 우리 교육생들이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도 우리를 제대로 우리 언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국건축역사학에서 만든 한국건축 답사수첩이라는 이러한 책과, 자, 그리고 우리 목조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우리가 필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본문의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책, 즉 한국 건축 대계 목조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장기인 선생님이 제작하신 책입니다. 자, 장기인 선생님은요, 6.25 때 남한으로 이주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월남하신 분이라 이 책에는 북한의 건축, 예를 들면 용어, 건축 방법, 역사가 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또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건축들도 결국에는 전부 다 사실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자를, 우리의 말이 세계 모든 문화를 주도하는 그러한 언어였다라고 하지요. 우리 상고사화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이러한 책에는 사실상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으로 전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여러와 같은 그 기준을 두고 되어 있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지요. 건축 용어, 문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것이 중국으로 갔고 우리 것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하면은 우리끼리의 약속이 된 나라인데 저는 중국보다는 진화, 바로 차이나, 진화의 문화가 우리 문화를 흡수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를 바로 일본이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요순 하운주에서 진화 역사에서는 요순을 가급적이면 빼려고 노력하죠. 왜 그러냐면 요순뿐만 아니고 하운주 전부 우리 선조들, 바로 발해 문화의 선조들, 동이문화라고도 하죠. 동이문화의 모든 문화들, 역사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천이 한족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우리 동이의 혹은 우리 홍산 문화, 우리 요소 문명을 빼고 기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기술하다 보면 전부 그게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겠지요. 자, 제가 잠깐 첨하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 건축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의 기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한국 건축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선사시대부터 남북국시대, 그 다음에 중세는 남할 여초의 조선시대까지, 근대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대한건축학계에서는 선사, 고대, 중세, 근대, 태동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분류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일제 강점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일들을 676년에 삼국 통일과 고려 건국 918년, 무신정권 시기 조선 건국 1392년,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 그리고 영정조 개화기와 국권 피탈, 그리고 1945년도에 광고까지의 이런 순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요 자세한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러한 서적들을 또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광화문의 화면을 제일 상단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광화문이죠. 광화문에 지금 요 형태의 건축물은 자,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지붕을 바로 우진각 지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은 바로 1층과
2층으로 나뉘는 중층 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진각 지붕의 중층 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우리 조상들은 선조들은 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또 측면에는 또 한 칸, 두 칸. 요와 같은 식으로 건물을 기본의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면 몇 칸의 중층 우진각 지붕 건물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건물들도 이름을 명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면이 몇 칸, 측면이 몇 칸, 그리고 2층이면 중층, 단층이면 단층, 그리고 지붕 형태가 우진각이면 우진각, 그리고 또 팔짝지붕이면 팔짝지붕, 맞배지붕이면 맞배지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경복궁이죠. 근데 경복궁은 저희들이 경복궁을 얘기할 때 인이예지신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인이예지신 이렇게 구성됐다는 얘기도 제가 교육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인이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의리를 제일 앞에 저는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건축사를 얘기할 때는요, 먼저 선사시대부터 얘기를 하죠. 즉, 문자가 없어서 이것이 기록물로 남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선사시대를 학자들끼리 분분한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은 어떤 기록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물이 정확히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딱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는요, 만들어진 어떤 시기나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정말 치밀하게 해놓으신 세계에서 유례 없는 유일한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항상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사시대는요, 시기 구분과 특징,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 철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루하실 수도 있죠. 자, 구석기는 석기로 따지면 뗀석기, 신석기로 따지면 간석기, 청동기로 따지면 반달, 돌칼 같은 이러한 내용물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토기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 이렇게 나뉘고,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햇살무늬, 즉 빗살무늬 토기. 이제 제가 햇살무늬라고 꼭 하죠. 예를 들면 머리를 빗는 참빗의 모양의 그런 토기에 문양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학자들이 빗살무늬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운을 공부하고 어운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니까요, 빗살무늬보다는 햇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적은요, 어디에 남았냐면요, 웅기 굴풀이와 신석계는 서울 암사동, 그리고 청동계는 여주 흔암리, 부여 송곡리, 파주 교화리 등의 이러한 유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우리 연교에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드디어 이제
구석기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구석기 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죠. 자, 제일 먼저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뗀석기의 그런 석기를 이용해서 동물을 해체하고 고기를 취득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구석기를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언제를 구석기 시대라고 했을까요? 예, 지금 현재 학계에서 정해놓은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학자들마다 다소 이견이 있기 때문에 70만 년 전부터 5만 년 전까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요, 불을 지펴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구성원들 것이 공동 작업을 하고 또는 이렇게 바다에서 뭔가 채취할 때는 또 분리해서 분업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구석기 시대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화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뭐 했냐고요? 맞아요. 바로 울산 반구대 암각회에서 우리 구석기 시대에 이미 우리 선조들은요, 뭔가를 사냥을 하고 채집하고 하는 걸 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서 사냥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멧돼지나 이런 것도 토끼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단백질을 얻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요, 실제로 이 문화하고 문명을 얘기할 때 큰 강 이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큰 강 이름을 기준으로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조개류나 어류, 어패류 이런 것들을 먹고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유럽 혹은 저 중앙아시아 혹은 저 아프리카 혹은 저 아메리카 대륙 이러한 대륙에 있는 사람들보다 뇌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패류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다 보니까 뇌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뇌를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무기나 장비들을 만들게 되고 또 채집할 때도 또 훨씬 더 잘 채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잘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선조들은요, 적어도 유럽 역사보다 이게 지금 유럽식의 구분된 구석기 시대의 형태인데 우리 선조들은 그거보다 3,000년에서 5,000년은 이미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러한 생활 방식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로운 분이었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그럼 동굴의 외형의 어떤 유적지는 충북 단양의 금굴이죠. 이게 남한강에 위치했죠. 그리고 공주 석장리에 막집을 이렇게 복원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강의 강가에서 위치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안 하시더라도요, 담양 궁굴도 남한강에 있었고 공주 석장리 유물도 바로 금강가에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신석기 시대로 한번 시간 여행을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석기 시대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드디어 훌륭한 먹이 활동을 하시면서 채집이든 어떤 활동을 하시면서 드디어 뇌가 많이 커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석기 시대, 자, 여기에 제가 초기에 처음에 설명드린 이렇게 된 것을 지금 유럽 학회를 중심으로 만든 빗살무늬라고 빛에 머리 빗는 빛의 어떤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여러분들은 앞으로 햇살무늬 톡이라고 꼭 해주세요. 제가 햇살무늬 톡이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선조를 그 선조의 그 훌륭한 DNA를 받은 사람들 자부심 있게 해도 됩니다. 햇살무늬 톡이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때는 놀랍게도요, 이런 예술을 했대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에다가 사람의 얼굴 모양을 이미 이렇게 예술적으로 조각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토기도 사용하고 가축을 우리 아주 아름다운 이모님이 가축도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요, 이미 신석기 시대 이전부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개를 키웠어요. 개를 처음으로 가축화했고 소를 처음 가축화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림에는 지금 근대에 볼 수 있는, 현대에 볼 수 있는 염소가 그려져 있네요. 사실은 요 안에요, 그 동물들은 적어도 아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냥이나 산염소 이런 것들이 정확히 맞을 걸로 보고요. 놀라운 것은요, 여기 지금 가락바퀴,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 가락바퀴인데요. 이 가락바퀴를 여태까지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만들어 쓸 때 쓰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락바퀴는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미 이때도 누에를 치셨어요. 그래서 누에로 옷을 만드는 기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게 지금 가죽옷만 입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선사 역사에서 특히 신석기 시대에는 우리는 이미 그때도 저 넓은 우리 지금 오늘날의 서해안 바레만 일대에서 그 수많은 뽕나무들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나는 열매, 오디도 드셨지만 거기에서 나는 누에를 키워서요, 사실은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유물에 보면 지금 홍산 이쪽 지역에서는 뭐가 나와요? 옥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옥이 사실은 누에의 모양과 그리고 또 물가에 살았기 때문에 용의 그런 형상들이 고곡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뭘까요? 갈돌이죠. 뭔가 음식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맷돌의 시조예요. 이 맷돌을 제일 먼저 만들어 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선조들이셨어요. 그렇게 맷돌의 시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긴 돌이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여기는요, 놀랍게도 일정 비율로 금이 줄을 그려져 놨어요. 결국 이것이 태우복희 할아버지의 곡자에 준하는 그러한 이게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워낙 당시에 대량으로 생산했어요. 우리는 그때 이미 사실은 쌀농사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전체 학계에서는 그게 인정이 잘 안 됐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유럽학회에서 이제 쌀농사가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인도와 중국이 서로 우열을 다퉜어요. 그래서 인도가 6,000년 전에, 중국이 8,000년 전에 쌀농사를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이 정말 먼저 머리가 깨인 그런 선조들의 후예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충북 청원 소로리에서 바로 12,000년, 15,000년 더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18,000년 전 이전에 우리는 이미 쌀농사를 지었고요. 그리고 콩농사도 지었어요. 그게 유럽 학회에서 밝혀졌고요. 그게 네이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아직도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잘 교육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나마 그런 것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돌 공장이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 선조들이 돌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그 도구를 대량으로 생산해내서 그 대량으로 생산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더 산업활동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이제 지나서, 신석기 시대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가에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생활을 했다라는 그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리 문화와 문명이 이렇게 물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원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또 어원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요. 우리 그 신석시대의 서울 암사동 유적지 이렇게 보시면서요. 이런 형태의 로 이렇게 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가에서 문화는 물로 전해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울산 관굴의 암각회에 나왔던 것처럼 최초로 배를 만들어서 소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배가 다니는 길에 필요한 물, 그 물의 어원을 한번 또 제가 우리 이덕형 선생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서 또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물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죠. 영어는 우리말이다. 그리스 로마는 우리말이다. 이태리어는 우리말이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이덕형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덕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큐. 예, 안녕하세요. 구민영입니다. 물은 우리말에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산스크리트에서는 마라고 하는데요. 이 마라는 것이 또 인도 유럽어에서 몰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말 말하고 몰이 하니까 우리말 물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라틴에서는 마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레라는 것들이 또 우리말에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어나 태국에서는 물, 퉁구스에서는 무 이렇게 했는데 결국 물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말에서는 물 또는 물렁하다 그것이 약간 변해가지고요. 미끈하다로 또 다시 이 말이 조금 더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북미 인디언들도 물을 갖다가 미라고 하는데요. 또는 미 하든가 미네라고 했어요. 미네 하니까 네가까지도 합쳐서 얘네들은 미네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써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먼저 말가 할 때 마라고 먼저 하는 것이 우리말 말가에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네들이 바다를 갖다가 영어로 마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또다시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요. 그네들이 로즈마리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즈마리가 너무 놀라운 사실, 로즈마리를 갖다가 제가 그 어원사전을 찾으니까요. 걔네들이 뭐라 했냐면 바다의 이슬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물이니까 바다라는 것은 금방 이해되는데 아니 로즈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장미인 줄 알았는데요. 얘네들이 쓰는 것이 뭐냐면 바다의 이슬이라 했으니까 노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한자말 아닙니까? 한자말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어에 어떻게 한자말이 그대로 들어있지? 이게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할 때마다 한자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꿀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밀류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꿀을 갖다가 밀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한자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영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한자말하고 우리 지금 산스크리트 한글하고 만든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저기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로즈마리가 바다의 장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바다의 이슬이라니까 우리가 로자는 이슬 로자 아닙니까? 그게 들어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물을 마르다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머리인 하는 게 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머리 모이, 머리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머리라는 것으로 남아있고요. 또 우리가 물을 갖다가 남아있는 것이 이 호수를 갖다가 미어라고 그래요. 얘들이. 예, 미어라니까 말가에서 약간 분화가 됐죠. 그래서 말가에서 미어가 바로 단순한 또는 이게 그 호수를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머지라든지 멀지란 말 들어봤죠. 그 뜻이 뭐냐면 물에 젖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젖어서 서로 섞였다는 뜻이 돼서
emerge 또는 merge, immerse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젖다 뜻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그 inner를 갖다가 mermaid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때 이때 mer이란 말이 물메이드예요. 메이드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 맡기다에서 놓은 말이거든요. 집안일을 맡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물이라는 말도 쓰여 있고 또 우리가 가보면요. 밀크란 말 알죠? 그 밀크의 근본적인 뜻은요. 멀겋다예요. 멀겋다는 말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쓸까요? 그러니까 우유가 뿌옇잖아요. 그것을 멀겋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말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 말에서 물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이끼를 갖다가 영어에서는 마스라 불러요. 그 마스가 뭐냐면 매란 말이 물이잖아요. 그 매에다가 근데 이 물이 바뀌어서 이끼를 또 매라 불러요 우리가. 그리고 이끼가 설어있다든지 우리가 이끼 끼다 하기도 하고 설어있다잖아요. 그 설자가 바로 마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가 설어있다 할 때 서들어라는 것이 바로 우리말 석자가 때로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들어서 거기서 나는 식물 이름까지도 위자가 들어서 이때는 마가 아니고 위 이렇게 발음이 아주 아래 한자를 사용해야만 발음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조금 더 다시 또 들어가 보면요. 이제 미껴 해가지고요. 균이나 버섯 같은데요. 이게 바로 껴가 있다. 끼어 있다는 말이 또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물에서 분화된 껴까지도 얘네들이 들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더 또 들어가면요. 이제 미끄럽다는 뜻으로 해서 미가 이제 미끄, 끄자 들어서요. 미코스가 뭐 미끄럽다 뜻이잖아요. 그대로 해서 점액 모양, 끈적끈적하다니까 미끌미끌하다 뜻을 얘들이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콧물을 갖다가 뮤커스 하는 것은 그대로 미커스잖아요. 그러니까 미끌미끌하다는 말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들어가면요. 이제 물르란 말도 마찬가지로 물에서 또 다시 나는데요. 얘들이 지금 보면 아주 그 물렁물렁하게 되는 피부가 물렁물렁하게 되는 그런 병을 갖다가 멜러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멜러시아는 것은 물크이아 해서요. 에아는 아프다 뜻인데 물렁켰다 했으니까 이 물크다 하는 말들을 또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다시 연체동물을 얘네들이 뭐라 하냐면요. 멀러스크라고 그래요. 뭐냐 물러 살키란 뜻이죠. 살이 물렁물렁해지다는 게 이렇게 물러에서 나온 말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물만 해도요. 얘들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예. 그 외에도 여러분들 그 하이드로 그다음 뒤에 가면 배다 그다음 해다 그다음 여기 희야 쭉 더 내려가면요. 괴다는 것은 아쿠아 할 때 그게 괴다예요. 그래서 그 특히 그 독일에서는요. 물 괴다를 갖다가 괴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괴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리퀴드 할 때는 흘러서 괴었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수라 하잖아요. 그것도 영어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수다 하는 수어 이런 것들이 바로 하수물 할 때는 수다라는 말을 또 써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암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암은 포탐이라 했어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할 때 암이란 말 있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할 때 그 암자가 바로 또 물로 들어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루마니아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물이 뭐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아파라더라고요. 아포아. 그래서 아포아 뭐지? 하고 저도 처음에는 고민했는데 우리 사전을 보니까요. 바로 흡이란 말로 우리말이 그대로 또 남아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내려가면요. 운다 하는 또 우리가 은딘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옛날에 세월호 할 때 은딘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은딘 하는 또 운다. 물이 운다 하는 것이 물이 흔들리고 움직일 때를 운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누다. 그것도 영어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 내리다. 이것도 우리가 남아있고요. 끊임없이 이 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그 영어의 근원들을 갖다가 다 우리는 간직하고 있고 우리말이 너무나 많이 풍부하게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어원이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간직하고 있던 것이 너무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고 그대로 우리말에 남아있는데 서양 언어들은 그 중에서 루마니아 쪽에서는 물을 갖다가 아프라 들어갔고 다른 데는 니쿠아 들어갔고 어떤 것은 아쿠아로 갔고 어떤 하이드로로 갔고 해서 각각 나라들이 하나씩 찢어져서 가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뭉쳐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원료는 우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훈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이제 또 훈민영어의 이덕형 선생님의 그 물에 대한 어원,
어떻게 우리말에서 외국에게 전해졌는가를 이렇게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말이 세계 언어로 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청동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요령, 세영동검과 청동팔령부, 청동거울 이런 거죠. 근데 이 청동거울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실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특히 다뇽유, 야, 그거는요, 현대 과학기술로도요, 거기에 한 줄을 그을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청동 거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농경문이 청동기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삽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을 이용해서 뭔가 밭도 갈 만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또 제가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여기에 소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유럽 문화를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요거보다 3,000년, 5,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어떤 그 행정 체제에서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이렇게 군장들은 또 멋지게 이렇게 사슴뿔을 머리에다가 만들어 장식을 했죠. 그리고 가슴에 충동거울이나 요령등을 요대를 허리에 걸어서 그의 신분을 이렇게 과시했던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제사 문화나 그리고 정치 문화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말이 그럼 전부 다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왜 그 가림도문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문화로 계속 나타나지 않고 연계성 없이 또 없어졌다가 갑자기 일본의 신지 문자가 신대 문자로 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개방 이전에 그때서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훈민정음의 그 원천인 가림도 문자는 바로 신탁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배우고 쓸 수 있던 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시대에 전후해서 만들어진 한자는 일반의 지배계급, 그것도 무사계급들이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갑골 문자, 이런 문자들은요,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감히 알 수도 없었고 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배우려고 했다가는요, 목숨을 뺏기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문자가 계속해서 심지어는 우리 중세시대까지도 그렇게 많이 안 씌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1446년에 우리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공포하고 백성들까지 다 쓸 수 있게 해준 거는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바로 모든 권력과 모든 문화와 모든 이러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요, 세종대왕께서 바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봐도 틀림없는 얘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죠. 그러면 자, 청동기 시대는 어떻게 집단 치력을 형성했을까요? 자, 앞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 대규모 치락 지역이 형성이 되고 특히 구릉지에 배산임수 지형을 선호했고요. 방어시설 목적으로요, 이렇게 목책도 생겨나고 환호도 생겨나고 이런 문화들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형 주거지가 이런 데 보면 있죠. 이런 데 또 재단도 있고요. 이렇게 공공 집회나 공동 주거 생활을 했고요. 수공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도자기를 구워냈어요. 수공업자 가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식량들을 잘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시설 등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집자리 유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구석기, 신석기 시대보다 이 규모나 혹은 모양이 복잡해지고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요거를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경북도 해령 지역에서
그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가운데 화덕자리가 2개나 되고요. 그 화덕에서 뭘 했을까요? 그렇죠. 음식도 데워 먹고 음식을 익혀 먹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파주 교화리에서는요, 화덕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장방형으로 규모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중앙에 또 기둥구멍들의 어떤 구멍의 크기라든지 그 규모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가 발전해 나갔다는 거죠. 자, 송궁리의 집자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다음 화면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인돌이요. 이 거성 문화가 제가 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죠. 이 고인들은요, 우리 한반도를 위시해서 청동계 문화, 즉 세형 청동검과 나타나는 지역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요. 그럼 지금 뭐냐? 우리 고조선 이전에 우리가 배달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달국에서 이미 이런 문화들이 생성이 되어서 전해지고 그 문화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인들이요, 세계 모든 고인들의 유적들을 다 모아놨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유적의 규모와 유적의 그 개체수의 크기, 이런 것들이 한반도가 모든 유적의, 세계 모든 유적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영국의 거성문화 혹은 저 남아메리카, 저 북아메리카의 거성문화들이 보여지는 분포도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영국의 스톤헨지가 우리 한반도까지 그 문화가 전해졌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가요, 저 영국으로 가는데요. 영국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들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엥겔족과 섹슨족이요, 우리 조상들의 그 소위 정복 활동이 될 수 있고 문화의 그런 파동에 의해서 엥글족, 섹슨족이요, 우리가 쓰는 말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썼던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검은 머리에 저희 같은 그런 누런 피부이긴 하지만 최고로 하얀 피부를 가지신 엥글족, 섹슨족이요, 바로 영국의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말도 또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에 씨앗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고인들 거성문화를 퍼뜨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제 말에 이제 호응도가 더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고인돌 문화가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 같은 그런 거성 문화로 됐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어느 섬 나라에서도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섬의 유적이 발견된 것을 또 지리학적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당시에는 섬이 아니라 또 육지와 연육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서 문화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보시고요, 문화가 이렇게 갔어라는 생각을 하시면 또 전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를 들어서 5만 년 전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갔어 할 때는요, 우리 바로 지금 선동반도와 우리 지금 한반도 그리고 일본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 아래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호주까지도요, 사실은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뻘이 형성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들이 그렇게 전파를 우리 조상들이 가면서 문화를 전파를 시켰고 거기 가서 우리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얀마에만 가도요, 우리 말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호주 원주민의 말에서 또 우리 말이 있어요. 저 또 아메리카 미 인디언들에서 우리 말이 있고요, 남아메리카의 인디오들 말에 우리 말이 있고 우리 문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설명할 때마다 뭐 윷놀이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자치기라는 거 있어요. 그 자치기는 뭐예요? 나무 막대, 예를 들어서 뭐 90cm 정도 되는 긴 나무 막대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멀리 보냈을 때
이기고 지고 하는 놀이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만 그 야구가 사실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야구 배트 길이가요. 실제로 90cm 내외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의 놀이가 그럼 과연 어디서 왔느냐? 저는 자치기에서 왔다고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야구의 용어 중에도 우리의 자치기, 전통놀이 그런 것들이 녹아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 용어로 비석이라고 하잖아요. 또 비석 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무슨 놀이 했어요? 비석 까기 놀이 했죠. 그 내용도 다양해요. 비석을 발등에 올리고 비석을 머리에다 올리고 비석을요 또 등에 올려서 보지 않고 비석을 넘어뜨리고 하는데요. 이 고인들의 이 고인들은요 제가 오늘 진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 어원도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건축사를 하는데 너무 언어에 편중된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렇게 언어를 이해하시면요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고인돌이 우리는 우리말로 갬돌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갬돌 고인돌 어떤 언어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열심히 어원학자들이 이 고인돌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고인돌이 여기에는 재래의식도 하고 여기에서 집단 문화가 되고 또 예를 들면 그 매장 문화,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이 발달됐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을 위해 제사 지내고 또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고인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거대한 톤수로 따지면요 20톤, 100톤이 넘는 이런 바위를 이렇게 올리려면요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했죠. 그런데 제가 왜 건축사를 얘기하면서 더 강조를 했냐면요. 요 고인돌에요.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요. 바위 밑면과 갬돌의 상면이요. 일치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건축 용어에서 그레니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컴퍼스를 통해서 윗면과 아랫면을 다 그대로 그려난 다음에 그대로 돌을 가공해서 얹혀놓으면요. 진짜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그런 그레니 기법을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그레니 기법은 민가는 100%고요. 대표적인 사찰 중에서는 우리가 불국사의 축대를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윗돌 아랫돌이에요. 그 만나는 부분이 전부 일치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진도 7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요. 불국사 축대 한 군데도 손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그랭이 기법의 기술인데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어내는 건축 기술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 기술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저 영국으로 스톤헨지를 전파할 때는 어떤 말을 갖고 갔을까요? 한번 어떤 말을 갖고 갔는지를 또 우리 이덕경 선생님 통해서 한번 그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홍민영입니다. 이번에는요, 고인돌과 관련해서 제가 교회란 말, 처치가 무슨 뜻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바로 고인돌이 또 등장합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말은요, 처치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컬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처치, 컬크가 어디서 나왔나 하고 제가 이제 어원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고대 영어에서는 크리켓 또는 컬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인도 유럽 언어를 찾아보니까요, 괴어, 켜라고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다시 이제 컬크라고 했으니까 컬크라는 말을 갖다가 어원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가 도입되기 훨씬 전에 이 컬크란 말은 존재했는데 그게 근본적인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앵글로색슨족의 말에 빌리면 그것은 커크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서클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게 스톤헨지의 모양이 바로 원형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그 거성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돌인데 그 모양이 바로 서큘라 원이다라고 위키피디아에서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톤헨지를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위에서 본 모양은 무조건 다 원형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스톤헨지도 그렇고 지금 에이버브리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문화도 마찬가지로 원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화가요. 이 거성 문화가 춘코이트라고 합니다. 춘코이트를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우리의 그 고인들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것을 놀랍게도 위에서 찾아본 지금 형상을 보게 되면요. 동그랗게 생긴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루마니아에 있는 사미제 게스투투스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분명하게 원형입니다. 세계 모든 이게 거성 문화의 중심을 가보니까요. 위에서 찍은 모양은 모두가 다 원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 우리가 처치라고 하는 이 처치 또는 커크라는 것의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원, 즉 둥근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 코넬에 지금 발견된 문화를 또 보니까요. 원이 지금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이 발견됐다고 해서 자기네들 지금 신문에 큰 기사로 지금 내고 있는데요. 이 문화를 보게 되면 이는 얼마나 많은 거석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놀랍죠? 이런 것들이 다 원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따져보면 원을 나타내는 말이고 거기에서는 모든 제사 형식이 이제 일어났다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는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서 행해진 일들이 코이트라고 하는 어떤 그 놀이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걸 고리 던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코이트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돌이 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트란 말은 뭐냐 하니까 괴다에서 나왔던 말로 이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들 문화에서 보면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퀘이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그 비석놀이하고 분명히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은 다 이게 교회 옆에 무덤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비석을 놨습니다. 그 비석의 모양이 바로 이 교회가 하는 요 돌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왔어요. 우리 어릴 때 하던 비석놀이가 똑같이 여기서 지금 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고인돌 지금 분포도를 보면 이 작은 우리나라가 전체에 비해서 얼마큼 많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놀랍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문화가 이제 퍼져갔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영어에서 고인돌을 돌멩이라 하는데요. 저는 돌멩이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돌무덤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성묘라 부르잖아요. 그것을 그때 지자는 지탱하라 하니까요. 바로 버티다, 가리다, 괴다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고이트란 말과 서로 연관된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고인돌이라는 말들을 갖다가 거기서 사용되는 그 퀘이트라고 하는 지금 영국에서 발견되는 춘 퀘이트, 그 퀘이트란 말은 이 둥글다 뜻이 아니고 괴다. 그리고 우리가 고인돌 하니까 사람들은 뭐 고인돌 하니까 오래된 돌인가? 그게 아니라 괜돌이란 말입니다. 고인돌, 괜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국의 언어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살펴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고인돌은 괜돌이었고요. 우리 건축에 그릉이 기법을 사용한 그러한 기술들이요. 바로 우리의 문화, 선조들의 문화들이요. 저렇게 이동이 돼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 지금 사실은요, 이런 유적들을요, 지금 화면에서는 최근에 학자들이 밝혀놓은 거죠. 실제로는요, 우리 그 분포도가요, 서양 모든 걸 다 합쳐놔도 우리가 더 커요. 왜 그러냐? 근데 지금 왜 저거밖에 안 남았느냐? 바로 현재의 우리의 문화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그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나오면요, 전부 파헤쳐서 감추고 묻어버려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동복궁정 하면서 우리 유적들을 전부 다 묻고 하는 이유가 다 개발해보고요. 공동 연구해보면 다 이게 동의의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역사를 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묻을 수 있는데요. 말은 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묻을까요? 사실은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우리 말을 묻으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래서 수업도 일본어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3.1운동이나 혹은 다른 저항운동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러한 방법으로는 회유할 수가 없구나 하고 정책을 바꾼 게 바로 1920년대 그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문화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요, 다 얘기가 미화됐을 뿐이지 그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일본인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내가 다시 우리 할아버지 땅을 돌아갈 거야. 점령할 거야. 백제, 구다라, 훌륭한 신비의 나라, 나의 할아버지 나라의 땅을 다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대동아 전쟁 일으키죠. 그럼 대동아 전쟁 일으키는 그 영역이 뭘까요?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과거 고조선의 영역, 배달국의 영역까지도 전부 다 자기들이 섭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 선조들이 갖고 있던 문화를 자기들이 전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 임진왜란으로 그런 표현이 됐다가 실패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인들이 개화를 하면서 네덜란드제 기관총과 예를 들면 스페인, 미국, 영국의 무기나 혹은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을 점령했던 거예요. 바로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더 다른 데로 갔는데요. 자, 이렇게 고인돌까지 청동기 시대까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용어가요, 전부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 그대들에게 영국에 가고 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문화가 전파됐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기 철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초기 철기 시대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요, 유럽 학계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조선 시대라고 보는데요. 과연 우리 고조선 시대에요, 이런 유물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도 이미 우리는요, 그들보다 3,000년에서 5,000년이 앞선 문화를 이미 가꾸고 그 터전에 읽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남은 그런 그 유물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반영 요 칼을 보셨죠? 돌칼을. 근데 거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시죠? 돌로 된 칼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에다가 끈을 메어서 손에 걸은 다음에 이삭을 훑어내는 그런 걸로 사용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구멍의 두 개에는 비밀이 있어요. 이미요, 그 돌에 구멍이 두 개 뚫려 있고요. 그 구멍에 예를 들면 면을 이렇게 쭉 파고들어서 거기에다 다른 무기를 장착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요, 요렇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그러한 옥이라든지 여기다가 쇠붙이를 끼워 넣었던 거예요. 쇠붙이를 끼워내서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 구멍에다가 결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꼼짝 않죠. 그러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로 구멍을 뚫어서 세상에 거기다 손 끼워서 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요, 유럽 학회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그때에 청동 청동은 진짜 현대 과학보다 앞서는 과학이잖아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요, 이 안에다 이렇게 껴넣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쓰다가 요것이 꼭 돌만 남는 게 아니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고 하는 도구들을, 그럼 이거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멧돼지 잡아서 가죽 벗기는데요, 잘 드는 칼을 이용할 때 좋지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톡에다 넣고 끓일 때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날에
도마와 오늘날의 예를 들면 부엌칼 이런 용도로 쓰여진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곡식을 훑어냈대요. 아니에요. 요 구멍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발소에 가면요. 그 조발하시는 그 기술자가 면도칼을 쓰는데요. 손잡이만 있고 거기에다가 나를 끼웠다 빼었다 껴서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이러한 도구가 그거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셨죠? 그래서 제가 2000년, 3000년, 5000년 앞서서 우리 이런 문화들을 하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었다는 거,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집자리도 이제 벌써 이제 철기 들어오면서 틀려졌죠. 뭔가 생겼어요. 이제 그 건물이 있고 부속 건물 자리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이제 여자형이나 이런 터로 요거는 이제 철자형 요철 부분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놀라운 만한 이런 문화들이 생기죠. 바로 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에 이 구들은요. 세계 어디에 가서 구두를 본 적이 있나요? 구들 문화가 있나요? 없어요. 바로 우리 선조들, 바로 발의 문화를 가진 우리 서해안, 그리고 바로 우리 남해안, 그리고 산동반도와 우리 한반도에 연결된 부상국에서 이미 그런 문화들이 발전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그 조그만 터에서도 이러한 유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서해 혹 황해 발해만이 물에 잠기지 않은 시절에는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유물들이 다 숨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한반도에서 나온 유물이 우리가 예를 들면 침략자들에서 뺏기지 않았다면요. 그 유물은 그야말로 거대하게 지금 나올 거예요. 거대한 산처럼 쌓아놔도 다 못 쌓을 거예요. 구들이 출현했어요. 근데 제가 이 구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중에 또 최초다라고 자랑했던 얘기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요. 최초로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제일 먼저 만든 우리 선조들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조선소에서 세계의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는 모든 배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래하고 어루행위하고 이 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와, 너무 큰 관계가 있어요. 이 구들은요, 이 구들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 전통 권총 용어로 고래라고 했어요. 방고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고래에 잡티가 많이 쌓여서 불이 잘 안 들어갈 때 고래를 뚫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런 고래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 고래가 어디로 가나요? 자, 저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들이 열심히 새끼를 낳아서 키우다가 어디로 가요? 이동 새끼를 키우면서 이제 그 새끼 고래가 제대로 이제 어른 고래와 같이 합을 맞춰서 논일고 먹이 활동을 하면서 저 위쪽으로 저 러시아의 아무르강, 저 알래스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고래잡이를 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때 어떻게 동물의 가죽만 갖고 온도가 정말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 추운 데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이 문화가요. 바로 아무르강으로 해서 저 축지반도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쭉 우리 고래 구들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여기에 이런 문화, 왜 고래 문화가, 구들 문화가 있을까? 맞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를 만들어서 제일 먼저 고래 사냥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2등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썼던 이러한 기술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낮에 열심히 어루행위하고 고래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는 명태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쉬는 장소에
불을 떼서 얼마나 추운 지역이에요. 불을 떼서 방을 데우고 거기에서 몸의 피로를 풀면서 고래잡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르강역에 이런 것들이 쭉 알래스카에서 넘어가면서 저 아메리카 유적지까지 다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거예요. 자, 이거요. 거기를 누가 전달했겠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문화를 전달했을까요? 아니면 저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이쪽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문화를 전달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게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그대로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배재대학의 손성태 선생님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로 공감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축지반도예요. 거기에 사는 우리 이누이트족이나 혹은 에스코미인들이요.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으로 간 거는 불과 몇 년 안 돼요. 1000년, 2000년대 유럽 사람들이 거기에 갔는데 이미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 탐험하는 사람들한테 축제 그 탐험하는 사람들은 금캐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축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아, 거기 사람들은 축제 하는 축지족이야 라고 해서 거기가 축지반도가 되고 축지족이 된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추우니까 얼른 들어와서 몸을 녹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문화가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크민들의 그 루트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베링해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 그 섬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여기 섬에서 저기 섬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쉬웠어요. 나중에 또 이런 거 관련된 것도요. 어원으로 할 때 또 우리 전문가들 모셔갖고 여기서 저기 보이는 데를 넘어갔다라는 어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돌이 있고 막 이러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 율둘목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는 진짜 물살이 세죠. 왜 그럴까요? 바위가 간격이 좁으면요. 당연히 넓은 지역에서 물이 쫙 몰려오는 이런 현상을요. 우리 현대과학자들이 베르누이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모여들어서 거길 통과할 때 속도가 엄청나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구들 문화의 아궁에서 불을 떼면요. 분홍길을 넘어서 고래 굴로에서 연기가 세게 빠져나갔다가 나중에는 둔덕을 줘서 연기가 천천히 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요. 바로 요 구들 문화에 그대로 다 연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 선조들을 정말 홀대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정말 선조들이 훌륭했고 그 아름답고 정말 과학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들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정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구들에 바로 고래잡이를 한 우리 세계 최초의 우리 선조들의 기술들이 다 녹아있던 거예요. 자, 최상 남방을 이렇게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서 화덕이 2개로 늘어나고요. 또 이렇게 삼국시대 들어오면서 요 장갱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불 떼고 이거 따뜻하게 하고 해서 일부. 그래서 요 위에는 또 아프신 노인이나 어린이들이요. 거기다 자리를 깔고 겨울을 보내요. 환자들이 치유할 때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발전하다가 지금은 전면 고래가 됐는데 전면 고래가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보다요. 이 문화를 수입을 해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요. 바로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의 남방이요. 유럽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코크라고 해서 벽에다가 난로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습한 거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구들 문화를 보고요. 그걸 배워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진짜 예를 들면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등급을 매기잖아요. 가장 등급이 높은 독일의 건물들에는요. 바로 우리 구들 문화를 그대로 가져간 그런 양식의 건축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건축사 얘기할 때 우리의 문화가 독일로 갔나요? 독일 문화가 우리로 갔나요? 우리 문화가 독일로 갔고요. 그게 영국으로
웨일스로 갔고 스코틀랜드로 갔고요. 저기 바이킹족들이요. 이런 구두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간 거예요. 자, 제 말이 틀릴까요? 그 문화가 갈 때 간 사람들이 쓰던 말들이 뭐라고요? 우리 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우리 말이 그대로 간 거예요. 제가 말은 못 묻는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문화를 묻고 다 흐트러트려서 없앨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지만요.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러한 구들 뭐 요런 고래 이런 거에 용어가 그대로 다 남아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서 건축사에도 어원을 대입했던 거예요. 건축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우리 한국의 건축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정확히 어원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워낙 머리 또 뛰어나고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이라 어원 공부요. 저하고 한 1년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강의가요. 좀 더 제대로 구체화되고 올바른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난 척했죠. 한번 다음 강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주거들이 이 집도 모양들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제 건축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봐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회덕이 하덕이 하나 있고 이따가 두 개로 늘어나고 하면서 집 구조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요, 수수단을 세워서 한 그런 기초적인 이런 구조에서 원뿔형 구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가로대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날 현대의 건축물에서 나오는 용어, 즉 평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도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이요. 처음 시작한 건 뭐냐? 고래를 잡아갖고 고기를 전부 해체하고 안에 있는 거를 100% 다 썼어요. 우리 선조들은요. 고래에 정말 지느러미 하나까지 다 썼어요. 자, 고래 지느러미가 우리 문화에 어디에 나올까요? 맞아요. 백제 신라의 황룡사탑의 치미가요. 사실은 고래의 지느러미, 꼬리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뭐라고 가르쳐요? 치미, 꽁의 깃털 모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치미는요. 어원을 공부해서 보면요. 그 치미가 뭐예요? 날치, 갈치 뭐 할 때 날치는 날라다니잖아요. 그런 모양의 애들이 있죠. 이 치자가 바로 치미의 치자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우리 치미를 배워가면서요. 자기네들이 쓰는 말로 쓰다 보니까 그거를 꽁치자를 썼던 거예요. 실제 치는 뭐예요? 우리는 날치, 날개 치자를 쓰는데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 주거의 형태가 이제 다양화되고 하면서 바뀌는데요. 요거를 재현에는 그 사진으로 보면요. 움집, 고상식, 지상가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목식 기틀집인데 이 누목식 기틀집은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에요. 신리 너화집 여기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요런 것들은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어디에 또 많이 나왔어요? 저 아무르강 유역에 우리 그 선조들이 문화를 뿌리내렸던 이쪽에 그 유럽인들이 이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또 통나무를 짓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특이한 게 고상식이 있죠. 요거 제가 고상식은요. 이게 사실은요. 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 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곡식이나 예를 들면요. 씨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기법이요. 그렇게 발전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감자를 예를 들어볼까요? 감자를 보관을 하면요. 고구마를 보관하면 그 종으로 쓰일 수 있는 감자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려면 썩지 말아야 되고 또 너무 더워서 싹이 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물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대안이 생겨난 것이 물론 이제 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것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얘기도 맞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종자 씨를 여기다가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 형태가 나타났던 거고 그 건물 형태가 바로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요 건축사를 하면서
제일 전반부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요. 전부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말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러한 화덕에서 나오는 용어, 구들. 자, 이렇게 구들에서 불 때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궁이라고 했죠. 아궁이는요. 우리 저 인도 천축국으로 전해지면서 북인도 지역에 아그니라고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사전에 보면요. 아그니 뭐랄까요? 불 때는 곳. 그리고 우리가 불 뗄 때요. 처음에 그 불씨를 잘 관리했잖아요. 우리 그거를 중요시 여겼고요. 집안에서도 제일 여자들의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불을 안 꺼뜨리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을 꺼뜨렸을 때 다시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쏘시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때 불쏘시라고 하잖아요. 산스크리트어로 소시가 뭐냐면요. 불을 피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불쏘시개. 그리고 또 우리가 연말돼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소주가 바로 뭔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쏘시개, 불쏘시 이러한 우리 어원이 결국에는 소주라는 어원으로 발달이 됐던 거예요. 아궁이, 그게 우리말이고요. 소시, 불쏘시개, 소시가 우리말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우리 문화가 내려지면서 전부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우리가 남겨놓은 유산들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참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노력 많이 하셨는데 동국궁경 사실 막아내지 못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역사를 담으란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역사를 담으할 때 저에게는요. 중국의 25사, 저 25사요. 이 머릿속에 탈달달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필요치 않아요. 왜? 전에는 그것밖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 말 씨앗이 말이 있던 거예요. 씨앗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영어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러시아어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이태리어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멕시코어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저와 함께 뜻을 갖추면요. 역사 담으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우리는 역사 다물군이고 우리는 우리 문화의 다물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혹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할 동안 그 생산물들을 세계 모든 학회, 세계 모든 나라에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를 잘 보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그 만드신 그 경제적인 가치를요, 저희들한테요,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 7,500만, 아니, 그냥 남한만 따지면 4,500만이요. 10,000원씩만이라도 우리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다물군들에게 지원을 해줘 보세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 모든 문화를 선도하면서 우리 삼성이 세계를 삼성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의 예술, 모든 학계, 모든 기술들이 우리가 다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오늘 강의에 기꺼이 저와 함께 역사 다물군, 어원 다물군에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두 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우리 두 분 선생님 후에 3월 달부터는요, 독일의 가장 훌륭하신 본 대학의 알브레히트 후베 교수님,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김은정 선생님 이런 분들을 또 모시면요. 그러면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요. 적어도 5분이 힘을 합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선사시대 역사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하는 그 시기에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과 문화를 이뤄냈고 그 건축물에 어떤 어원을 사용했는지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이 우리말은 세계 모든 언어의 모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원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